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구글 뉴스 스탠드에 우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딱TV가. 네. 그 친구가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SK텔레콤 거기 들어갔더니 구글 뉴스 스탠드 딱 들어가서 봤더니 네가 나오더라. 깜짝 놀랐다. 네. 뜬금없이 또. 다양한 곳에서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제 이름 치면요. 정말 저랑 이승원 이름 치면요. 많이 나옵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경고 오는 거 아닌 거 몰라. 너무 많이 올렸다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트래픽을 쓴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앞서 우리 지금 직전에 막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구장. 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추진한다는 될지 모르겠는데, 추진인데요. 당구장이랑 스크린 골프장,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돼서 얘기했잖아요. 네. 금연을 추진한다는 게 지난 주말에 또 얘기 나왔는데, 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반발이 많겠죠. 스크린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나 당구장인데, 최소한 이제 당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의 지금 스포츠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꿈나무들 육성하고 그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당구 들어온 게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3쿠션 대회에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했어요. 이게 경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금연까지 되면 정말 좋은 나라. 그리고 공공장소, 제가 이거 정말 원하는 건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를 추진한대요. 지하철 이런데? 아니죠. 공공장소라는 건 이제 공원 이런 데서 못 마시게 하는 거고요. 공원에서 어떻게 못 마셔요? 그게 추진한대잖아. 지금 공원 같은 데서 담배 못 피게 돼 있어요. 못 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음주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게 보면 이제 각종 이제 공공장소라는 게 저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이런데, 네. 이런데 바깥에 술 마시잖아요. 그럼 못 마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요? 그러면은 많이 힘들 텐데 사람들이.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지. 싫어하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인 가세를 하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이성원 대표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 별로 안 모르겠지만, 네. 아니야 이성원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네. 종교인 가세 하면 좀 좋을 텐데. 예. 그거 안 하네요. 네. 유럽 얘기 좀 해보죠. 네. 유럽이요. 결국은 22 효과 이런 얘기에 대한 효과 지속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간 꺾였어요. 22 효과가 꺾이면서요. 시장이 약간 숭고를 이루어 들어갔습니다. 다우랑 S&P는 소폭 내리고요. 나스닥은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거 역시 그리스 얘기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죠.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22 효과가 소멸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멸됐다라기보다는 22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돈이 들어간 게 있어야지. 국채 매입을 해줬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위험자산 선호는 뭐냐면은 그리스 국채, 이탈리아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이탈리아 국채, 스페인 국채를 산다고요. 스페인 국채는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스페인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재밌는 거는 이탈리아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래요? 그죠? 네. 난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됐어? 이탈리아 그만큼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어차피 사줄 거니까. 어차피 사줄 거니까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이제 걷다 대고 때려 먹겠다라는 이제 심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는 상당히 참 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그쪽으로 발생했다. 확실히 받아줄 때가 있는 쪽.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굳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선호할 만한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리자 예상했던 대로 압승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렉시트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서도 이제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한 석인가 두 석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는 세 석 정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손잡을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지금 연정을 구성하는 데에 불협화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중간중간 노이즈로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는 굳이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이유를 못 느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도 여전히 선물 쪽에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수가 2만 계약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죠? 이미 지난 쿼드러블 위칭데이 이후 2만 계약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뭐 2만 계약이 넘어간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매도 포지션의 적극적인 청산,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누적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의미 있게 굳이 매도 쪽에서 선물에서 매도만 크게 안 나온다라면 시장에서 밀리는 걸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특징 중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요. 이게 좀 이런 거 좀 희한해요. 박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박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회사거든요. 네, 제가 가입해서 써봤는데. 써봤어요? 우리 거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직접 썼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라서 느린 거 아닌가? 아니. 한국까지 오니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카피닷컴이 있고 박스닷컴이 있는데 속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더 웃긴 건요. 이게 우리들 보면 이제 저거잖아요. 심볼이 있잖아요, 심볼. 우리를 보면 이제 사이트 명 하나 갖고 있으면 봉일, 김선아 같이 돈 버는 거잖아요. 예전에. 근데 보면 박스의 심볼은 박스야. 여태까지 없었던 거지. 이베이도 있잖아요, 이베이. 그러니까. 근데 이베이는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박스라는 거가 없었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가. 이름 자체가 박스예요. 샀겠죠. 그러니까 뭔가 샀는데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놈이 있든지 한 거 아니야. 인쇄했을 거 아니에요. 박스라는 거 이름을 잡았다는 거 신기하죠. 예전에 우리나라 어디지? 삼포컴퓨터인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했을 때 심볼 이름이 코리아였거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이도 있었는데 하여튼 미국의 심볼이잖아요. 근데 박스라는 심볼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해서 말씀드렸고요. 주가는 70%가 했던 상장 공모가 대비 70%가 급등한 게 있고요. 우리로 이제 알만한 것들은요. 하나는 많이 내리고 조금 내리고 하나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내린 거 조금 내린 거는 저거가 내렸죠. 맥도날드가요. 맥도날드가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매출 자체가 7%가 빠졌어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요. 그래서 주가는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워낙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2% 정도 빠졌고요. 별다방 있죠. 스타벅스가 동일 매점 매출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8%? 7.9인가 뭐 엄청 올랐던데. 그래서 그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유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또 유가 또 내려갔어요. 유가는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다 또 45달러 뭐 간당간당합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맞추는 사람도 없고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건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가스는 좀 내려간 거. 하나 특징적인 사실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거죠. ECB가 나온 이후에 ECB에서 대량, 의회 강수로 지난주에 하드 이슈는 저거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상보다 많게 하는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올해 들어서 열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영향 미칠 영향이 딱 하나입니다. 1대1 패러티로 가네 안 가느냐.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1대1에 대비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대1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유로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 있잖아요. 유로화라든가 달러나 해외 자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수출입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다수 의견은 1대1 간다. 1대1 간다니까 지금보다 15%, 14% 정도 더 떨어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유로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예전에 뭐 1.2유로 떨어지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유로존이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시작이 1대1이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시청자분들 알아서 뭐 사업하시는 분 우리가 1대1 정말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로 전문가예요, 자기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도 아니잖아. 저는 이제 전해드릴 말씀 드릴 뿐이고요. 하여튼 시청자분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혹시 수출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미국의 의견은 다수가 지금 1대1 간다. 그쪽으로 방향 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네, 매주 월요일 날은 이분과 같이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일 그런 걸 좀 점검해보면서 스케줄 점검해보면서 그에 관한 또 토크 우리 또 자유롭게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김유나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탑5 어떤 뉴스 모여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 총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긴축 반대를 외쳤었던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가 압승을 거뒀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의 이 선거 결과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G화학과 SK하이닉스 등 이딴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네이버, LG생활건강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IT나 소프트웨어 업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올 들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4.5조 원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경제 뉴스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현지 시간이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시리자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개표율 95.94% 기준으로 득표율이 36.4%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스 내무부가 개표 초반 상황을 토대로 발표한 1차 전망에서도 시리자는 득표율 36.5%로 1위, 신민당은 27.7%로 2위, 황금새벽당이 6.3%로 3위가 예상이 됐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급진좌파 진영의 집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인데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시리자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어도 시리자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 의석 151석을 확보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시리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요, 최은소 총리가 되고요. 그동안 선거 유세전에서 긴축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서 구제금융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 정부가 선거 이후에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협상에서 충돌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 총선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마켓워치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에버딘 자산운용의 애널리스트는요, 마켓워치에 그리스 총선 결과에 전염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걱정해왔던 것보다는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도 마켓워치에 그리스 신정부와 국제 채권당의 새 협상이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유로 시장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들은 시리자 집권이 유로 지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덧붙였고요.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해서 유럽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 채택 효과를 아직 시장이 분석 중이고, 유로 은행들의 그리스 노출도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와 유로 회생국으로 분류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제가 안정됐음을 마켓워치는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그리스 신정부가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에도 들어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트만은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 독일 공영방송 ARD 회견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해도 계속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계속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 선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두 앵커분은 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가요? 네. 또 얼마나 더 예쁜 여잔지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쑥 넣어 쭉쭉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빨리 가려고요. 이성훈 대표는 이번에 그리스 이 선거에 대해서 뭘 느꼈어요? 솔직히요? 뭐 느낄 만한 게 있나요? 뭐 이미 예정됐던 거라 크게 느낀 건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리스가 이런 그 국채 부도 돈 못 갚겠다라고 한 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늘 있었던 그 습관적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보게 되면 습관적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셀렉티브가 아니라 얘들아 습관적으로 이렇게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돈 못 갚겠다, 배째라 네. 이런 짓 하는데 네. 그리스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똑같구나. 과거의 역사가 늘 되풀이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뭐, 보셨듯이 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스 헤어컷에 대한 비율 조정을 하겠다. 아마 그걸로 또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헤어컷 비율 조정, 뭐 요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느꼈어요. 네, 왜냐면 잘 몰라요. 예. 그리스에 대해서 저는 가보지 않은 나라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만화나 있고 한 15년 전에 또 한 번 읽었죠. 왜냐면 그때 또 한때 또 유행했던 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숨 끝나갖고 연재가 끊겨갖고 아마 애들 뭐 자제분들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 만화가 유행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네. 당수가 여기 이번에 수상된 사람이 74년생이에요. 오, 되게 젊네요. 사상 최연소예요, 지금요. 그리스가 이제 예전엔 모르겠는데, 최근, 그리스 로마 시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74년 4월 7월 28일생. 이게 만 40이거든요. 만 40세, 한 5개월 정도 된 이분인데요. 이승훈 대표랑 우리랑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 친구 먹으면 되지. 답이네, 이것도. 친구지. 답이네. 난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권력에 약하잖아. 네. 이 사람 페이스북 페이지 가서 나 페이지에 좋아요 슬쩍 눌렀지. 내가 17만 명 중에 한 명이야. 네. 17만 명 중에 한 명이야. 이거 진짜로. 제가 좋아요 누른 사람들인데, 아니네. 12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건 보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이게 그 알렉시스 치프라스인지 이 사람 친구거든요. 예. 좋아요 13만 1977이잖아요. 네. 제가 금요일 날 할 때 12만 7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나도 늦었다 했는데 이게 날카롭게 권력이 아부하는 것들이 살짝 더 생겼네 지금 이 친구가. 뒤늦게 따라잡고 있네요. 빨리 가입하셔야죠. 그러려고요. 좋아요 살짝 눌러야겠죠. 좋아요 누르고 친구 먹어야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시대가 헝헝헝 바뀌고 있다는 거 분명히 한번 느끼셔야 돼요. 제가 이따 잠시 또 얘기했는데 이 언저리에 나온 사람들 중요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그 10년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68년생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많았어요. 58년이 아니고? 58년 쌍팔년도 얘기고요. 왜냐면 이 당시가 왜 68년, 69년 이때가 중요하냐면 원숭이 띠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 당시가 우리나라 대표 유명한 이제 벤처 기업들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68년생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68년생 모임이 있고 막 그랬던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요즘 74년생이 뜨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74년, 75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이가 40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기업들도 바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뜬금없지만 하나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목하자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세상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달러와 가치에 대한 뉴스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과감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지난 22일 ECB가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를 채권 시장에 투입하는 양적 완화를 결정한 데다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ECB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세를 가속화해 물가와 성장률, 금융시장 등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CB의 양적 완화 결정으로 현지 시간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전일 대비 1.43% 떨어진 1.1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1.11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유로화 가치가 1.12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2003년 9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달러화 가치는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요. 유로화 가치가 1달러당 1유로를 의미하는 이 페리티, 이 동등성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루스 캐스먼 JP모건 수석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기조가 미국 경제를 억누를 수준이 됐다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는 도전에 맞닥뜨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
달러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 듣는 건 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아니 이거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유로 달러 이성원 대표 겁니다. 네, 차트. 지금 본데. 네. 이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 밑에 없었던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초반, 2001년도, 2년도 요때 이제 그 1달러당 1유로가 그 언더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귀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1년이죠 이때. 2001년?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뭐 없었던 새로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곳을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달러화 강세가 계속이 된다라는 건데, 이 달러 강세가 좀 멈춰야지만, 네. 이게 멈춰야 뭐 원자재도 올라가고 우리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리티고 뭐고 다 좋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실하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엔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뭐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의 금까지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제 그 상승의 한계가 와야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이머징으로도 돈이 오고 네. 뭐 이제 위험자산으로의 어떤 선호 현상이 생길 텐데 지금 위험자산이라고 가는 게 결국은 이탈리아 국채, 스페인 국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네. 이 외환시장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네. 지난주, 이 부분을, ECB의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전지원님의 네. 얘기, 다시 잘 한번 들으셔야 돼요. 저는 보고 나서 상당히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 ECB의 이번 대규모 양적 완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이거랑 맞물려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맨날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데 슬로우하게 간다. 그리고 결국 강한 달러가 가니까 미국에서도 서둘러서 빨리 무슨 금리 인상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열릴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재님이 퐁퐁퐁퐁 쿠션을 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아질 수 있다? 이머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머징은 한국은 쿠션이고요. 직접적으로는 중국, 인도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오늘 어떻게 돼? 오늘 뭐 보합 정도 출발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지난주 초에 급락했었잖아요, 한번요. 급락해서 7, 8% 떨어질 때, 그동안 중국을 비웃고, 저거 봐라. 언젠가 또 급락할 거라 얘기했던 분들은 고소하다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네. 그잖아. 근데 하루 이틀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잖아, 지금요. 그게 보면, 주가는 어떻게 하죠? 주가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제멋대로 가겠지만 중요한 그 흐름 있잖아요. 트렌드. 그러니까 전지원이라는 분이 왜 키움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에코노미스트가 왜 지금 중국이 좋아질 수 있느냐. ECB 얘기하고. 그게 중간 과정을 이해를 못 해도 되죠. 저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리커창 총리도 가서 이게 또 신창 타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창 타이는 그냥 머릿속에 써놔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부터. 뉴노멀. 그잖아. 그래서 이 흐름을 크게 하나, 중간 과정을 이해 못 하더라도 결론의 방향성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니,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이거 아까 거 얘기인데, 그리스가 기원전 4세기에도 한번 부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1826년. 화면을 보여주면 세계. 예. 이게 지금 데이터인데, 글씨가 작아서. 글씨 키워, 그럼.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네. 예. 기원전 4세기에도 한번 부도를 발생을 시켰고 1826년, 43년, 60년, 94년, 1932년 근대에 들어선 최소 5번 부도. 뭐 이제 때가 돼서 또 한 번 하는 거죠. 네. 독립기간 이후 약 50%. 기원전 4세기면 우리나라는 언제야? 고구려야? 모르겠습니다. 13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주몽시대냐? 델로스 신전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대부분 돈을 갚지 않았고 델로스 신전은 원금의 80%를 손해봤다. 고구려가 몇 년생인지 봐봐. 고구려요? 네. 예전에 보면 기원전 4세기면 우리나라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래부터 돈을 안 갚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주몽. 그러니까 이거 조상 때 대대로 돈을 안 갚아왔으니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근대 국가가 생기고 나서도 역시 5번 정도 디폴트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쪽 나라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유럽의 역사 자체가 그러면 자기 말은 이거야? 때 되면 돈을 안 갚아요. 관광지에는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니? 그렇죠. 우리 이 사람아, 우리 장모님이 관광지에서 평생 민박하셔, 이 사람아. 거기는 되지, 민박은. 민박은 되지.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일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광지에서 민박하시면 장모님한테 노하우를 배워서 빨리
이슈들 짚고 시간인데요. 이승원 대표, 오늘 시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꽤 많은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승원 대표, 딱 오늘의 주식은 뭐예요? 오늘의 주식이요? 네, 이승원 대표가 나온 거. 우리가 이런 거 간혹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짜고 치는 게 아닌데 뭐라고 봐요? 저는 오늘의 주식은 NC소프트라고 봅니다. 미치겠네. 네. 왜?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들 보게 되면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들이 역시 신고가 나고 뭐 사상체고가 내고 있죠. 사상체고가 내고 있죠. 이미 오늘 찍었습니다. 사상체고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화장품 실적 나오는 주식이고, 그런 게임주 실적 나오는 주식이고, 실적 나오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되니까 기아차 오늘 4% 빠지는 거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현대차 실적 때문에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대림산업 쇼크 이후로 지금 이쪽 섹터 자체가 좀 약간 의심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보니까 결국에는 잘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게임,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실적 시즌 되니까 이쪽으로 또 쏠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는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도 조금 실적이 증설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겠죠. 네. 저는 솔직히 NC소프트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하는데요. 출연자분들도 많이 했고요. 출연자분들도 많이 했고, 주동인 전문가도 얘기하셨고요. 네. 또 윤종민 이거 전문가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 저는 이제 그냥 들은 척하고 있었죠. 그냥 관심 없는 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승원 대표한테 했던 기억 나실 텐데, 저희 방송에서 작년 12월 12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때요. 네. 뭐가 떴냐면, 물론 처음 얘기 나온 거는 11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 날이 언제냐면, 11월 초 중순이 언제냐면, NC소프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배당. 네, 그래서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얘기 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중간 배당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조만간 발표하겠다 얘기했고요. 그거가 12월 12일 날 네. 배당을 확대를 발표했어요. 배당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2013년에 주당 600원 했는데요. 2014년 3,430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발표해갖고요. 무려 471%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거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는 거에 하나 흐름인데요. 주가는 그 당시부터 11월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주가가 36만 원부터 줄구장창 떨어졌잖아요. 될 것 같다 했는데, 블레드앤소울이 된다 했는데 안 올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동안요? 블레드앤소울 일단은 안 좋았죠. 네. 중국에서 반응이 좀 안 좋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김택진 의장이 이제 저기 하면서 이번에 지스타 쇼에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택진 의장의 행보에, 시장에서의 어떤 그 행보에 좀 더 시장에서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 그 전까지는 거의 방관하는 모습이었다면, 야구만 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번에 지스타에서 직접적으로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만은 김택진 의장이 지스타에 직접 참석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맞아요.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회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3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의아하다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2010년 겨울에 12월 달에 야구단 발표하면서요. 제가 그때 글에 쓴 적도 있는데요. 상당히 짜증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근데 왜냐면 저는 김택진이라는 사람 좋아했거든요. 경영자로서 좋아했는데 뜬금없이 야구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어요. 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구단을 왜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NC소프트에서 돈 많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또 완전 멍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건방지게. 제가 봤을 땐 건방지게 한 거거든요. NC소프트랑 상관없이 내가 돈 10년, 20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돈 많은 걸 자랑질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한 거죠. 떨어져. 그러니까 하면서 주가가 11월 중순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11년 중간부터 훅 떨어졌거든요. 블레이드 소울이 나오고 나서 계속 떨어졌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지스타에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데다 이제 했는데, 물론 거기에 요새 올라가는 알게 모르게 이유에 대한 또 하나는 서로 말도 안 하지만 넥슨에서 지분을 더 샀잖아요. 14.7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사갖고 15% 넣으면서 이게 기업 결합으로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계열로 보면 이게 완전 넥슨 계열로 들어간 거로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일부에서는 이게 뭐라 그래 적대적 M&A 네. 하고 방어할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럼 모르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네.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인데요. 전 지난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잘래다가 뉴스 한번 뭐가 나왔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윤송이거든요. 윤송이 네. 상무. 네? 네? 네. 윤송이 상무가 사장으로 됐잖아요. 네. 그 부사장. 여태까지 결혼하고 부사장 네. 계속 7, 8년 하다가 이번에 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윤송이라는 사람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윤송이가 아까 말했던 대로 75년생입니다. 지금요. 네? 75년생인데 윤송이 그 SK에서 최연소 상무고 네. 그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3년 만에 지금 저기서 어디야 MIT에서 네. 박사 받은 사람인데요. 이 양반의 이 여자분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박사 논문의 전공? 전공이 뭡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분의 전공이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과학이 뭐냐면 말이 어렵죠. 저도 제가 전공하니까 모르잖아요.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네. 인공지능에서 뭐냐면 트랜센더스 영화 봤어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트랜센더스 싫어합니다. 네. 트랜센더스 네. 보신 분 이해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인공지능의 시대에 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하는데 말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뭐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상대방이 컴퓨터랑 게임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컴퓨터 상대방이 게임이 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한 거가 예전부터 이 양반이 그래서 학생 때 1년에 한 번씩 주는 상도 받았어요. 미국에서 학생 때. 이게 캐릭터가 스스로 캐릭터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스스로 반복해서 스스로 진행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게임이, 예를 들어 끝판 게임이 일찍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고 이런 건데, 우기면 그런 얘기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지금 길드워트를 완전 대박 났거든요. 북미에서.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로는 이제 리니지 원이 또 우리 이 부분은 리니지 원에 계속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 주동인 전문가도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윤송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김택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요. 윤송인 사장이 지금 NC 웨스트 대표로 승진을 했네요. 네, 이게 글로벌 글로벌 전략 책임 뭐 그런 부분이야. 네. 그래서 이제 사장으로 됐는데 하는 거가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이제 갔다 나는 건데,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세상의 변화의 지금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모르고 오늘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작부터, 동초 그때 전부터 얘기했는데, NC소프트는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적대적 M&A 얘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 부부가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한다. 그래서 천하에 이제 알려주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그동안에 3, 4년 동안에 야구 있잖아요. 네. 야구에 관심 쏠려 있다. 이 양반이 일보다는 선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것도 통화 선물 이런 거로요. 한 선물로. 그래서 외환 선물로. 그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고 있고 부부가 지금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많다. 물론 제 의견이고 이게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은요. 그런 건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지 않느냐라는 데서 오늘 이성원 대표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 굳이 찾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저거죠.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중국 관련 주식이 다시 부각하는 거 이런 거 네.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레포트도 바로 연결해야 되겠지만 3위각기 이런 거 있잖아요. 3위각기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다시 오늘 물론 레포트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의 소비 패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의 앞서 유가도 계속 나왔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뭐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봐주세요. 미국 원유 생산량이요? 미국 원유 생산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80년 만에 피하고 있으라며. 유가는 이제 사우디 구강 그 타계 이후 새로 오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계속 떨어졌잖아 또. 네, 사우디 구강이 치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 된 분이? 네, 새로 설마. 왜냐면 그분도 나이가 여든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설마. 네, 치매가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사우디 국왕 이후로 이제 그 석유 장관이 계속 유임될 것이냐에 대한 그게 관건이었는데
시장에서 유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뭐 그 알라이미 석유 장관 유임, 그래서 뭐 WTI도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이 80년대 최고. 지금 이 얘기는 뭐 이것도 역시 유가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그 뉴스 중에 하나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투자죠. 지금 재고. 네. 미국 재고. 그다음에 배럴당 크루드 가격인데 재고가 지금 보게 되면 그 최고치 2014년, 12년, 15년 계속해서 최고에 대한 재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용이 또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80년대 지금 그 최고의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재고도 뭐 보셨듯이 주황색 말고 지금 이거 요게 이건데 재고가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아져서 가격이 낮아졌겠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그 저쪽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쉐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서로 치킨런 게임에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먼저 떨어질 거라고 협박하고 반협박하고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업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리포트 코너인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요. 3위각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3위각기가. 이게 3위각기가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사상 최고가 가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올라가니까 또 순간적으로 가면서 사상 최고가 가잖아요. 물론 더 올라간 거는 코스맥스일 수 있고 뭐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크정님이 훅 가는 게 무섭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로 중국에서 소비 이런 것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3위각기도 작년에 우리도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피아노 배우는 애들이 4천만 명. 그잖아요. 우리는 인구만큼 배운다 얘기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면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3위각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업로드가 안 되네요. 보고서가. 아 그래. 네. 그럼 뭐 그 영문에 나온 거 좀 봐주세요. 그럼. 네, 3위각기를 한번 볼 텐데요. 3위각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그러니까 3위각기 같은 게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뭐 그 토비스,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화장품주, 그다음에 게임주, 다시 뭐 컴투스 전부 다 신고가 근처에 다시 와 있거든요. 신고가 경신을 임박했거나 지금 와 있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정 나와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신고가가 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도에 대한 쪽 중국에서의 증설에 대한 얘기, 인도네시아 증설로 중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력 생산 기지인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정용 피아노 생산 설비를 기존 연 4만 대에서 6만 대로 증설했다. 50% 증설을 한 거죠. 제 화면 잡으세요. 제 거도 어떠셨습니까? 제 걸 보면서. 올려놨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4만 대에서 6만 대로 증설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3위각기가 KTOIC, 그 다음에 이제 이 KT 관련된 회사를 스마트 러닝 그 교육 프로그램 회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중국 교육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아직까지 실적으로 그 보탬이 되는 건 아닌데 뭐 그 피아노에 대한 판매 이력을 놓고 본다라면 이쪽도 3위각기로서는 일단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물량이 50% 증설만 보더라도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50%씩 증설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3위각기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화면 잡았으니까요. 연 4만 대 생산 규모에서 6만 대로 일단 50% 늘어난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국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추가적인 2차층 서비스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피아노의 60% 이상을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피아노 보급률이 20%, 많은 거잖아요. 25%. 그러니까 네 집당 한 정도인데요. 지금 중국이 2.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7.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문화혁명 때 어떻게 됐다? 피아노를 비롯한 서양 악기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그런 거죠. 제가 뉴스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연습할 데가 없어요. 그 화면 한번 다시 혹시 못 보신 거에서 그 피아노를 어떻게 배우는지 작년부터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여러 번 보셔드렸는데요. 피아노 어떻게 배워요? 엄청 큰 강당에서 가서 배우는 거야. 이 화면 이제 이승호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강당에서 배우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인 마우스 차이나, 그죠? 피아노가 파괴됐다. 지금 보게 되면은 부르주아의 심벌이라는 지금 화면을 보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부르주아의 심벌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자동 다 때려 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어린이들이 지금 4천만 명 배우고 있다.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카메라 기사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 이분도 카메라 기사인가?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그랬잖아요.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복사 그냥 CG인 줄 알았잖아. 나 여기 2명 있는 건 신기해. 왜 2명이나 앉아 있지? 그러니까. 나 이건 신기하네.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2명이서 칠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수강료를 반만 냈나?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어쨌든 2명이 앉아 있는 것도 있어서 신기하네. 왜 2명이 앉아 있을까? 여기 카메라맨. 네. 엄마한테 보고하는 건가?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카메라맨이 몇 명이 도대체가 이렇게. 서양 악기를 다 부셨다. 문화혁명식의 이게 포인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급률 2.7%밖에 불과한데 이게 보급 시작 단계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아노 제품 공급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고요. 자일러 브랜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보면 브랜드 여러 개 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타드에서 보니까 세계 10대 브랜드 중에 5개가 3위 갖고 5개나 6개를 얘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팔리더라도 실제로 보면 3위 갖기에서 제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고가 피아노 시장이 약 17%를 얘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4위를 불과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혔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네 그 하이 투자 증권이죠, 얘네가. 하이 맞아요? 이쪽은 하이가 아니고요. 신영입니다, 신영. 신영이 작년부터 열심히 썼어. 네, 신영이 열심히 썼습니다. 신영이 목표 주가를 해서 6,300원에서 7,000원을 상회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동사에 2015년 EPS 240원의 경쟁사 PR을 평균 할인에 28.5배. 그래서 28.5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중국 관련 소비주 30배, 35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그 평균 매출이 53%의 연평균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가 얘네의 주장이다. 네. 그리고 저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라 할까요? 그런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된다, 안 된다? 놓아서는 안 된다. 생각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3위에 갖게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 한번 오랜만에 보죠. 제일기획. 작년에 했던 제일기획이 2014년에 최악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기획이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제일기획이 최악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작년 딱 이맘때요. 작년 1월 초, 그러니까 2013년 말, 그리고 2014년 초에 보면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이 연간 추천 종목으로 제일기획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되 논리가 뭐예요? 지금 유럽은 그 당시 그 이후에도 안 좋아졌지만 유럽 경기 회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갔냐면 올림픽, 소치 올림픽, 그리고 이미 지난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등, 그리고 삼성의 계속된 영업 잘 돼갖고 삼성이 다 잘 돼갖고 좋을 것이다. 그 해외 투자 광고 많이 할 것이는데 여기서 보면 다 틀렸어요. 개뿔 하나도 안 맞았죠? 딱 하나 맞은 게 유럽의 소치 올림픽 때,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 때 1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제일기획은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네. 물론 막판에는 연말 되면 이제 그 제일기획이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 삼성 등등 내에서 같이 오르겠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논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는 또 갤럭시, 화면 좀 이성훈 대표 화면 잡아주시면요. 갤럭시 S6의 턴어라운드 및 중국 및 해외 성장성에 주목할 시기인데요. 일단 갤럭시 6가 더 좋아질 거란 얘기하는데 헷갈려. 근데 얘네는 지금 하이투자증권이죠, 맞죠? 하이투자증권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저는 그냥 이 친구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릴 뿐인데 저는 약간의 갸우뚱하는 생각을 좀 솔직히 갖고 있는데 갤럭시 S6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 등 해외 성장성이 뭐냐면 얘네가 해외 지분을 많이 샀어요. 광고회사. 그래서 영국도 사고 중국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자기네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이번에도 역시 들어가는 것이 유럽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왜냐면 유럽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말고요. 대기업들 중에서, 큰 기업들 중에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요. 유럽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좋아질 기업이 한 3개가 있어요. 그것은 유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그러니까 기업이 3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기아차, 그리고 제일기입니다. 제일기. 세 개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유럽이 또 좋아지고 갤럭시 S5도 좋아진다 등등 해서 이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좀 보수를 보고 있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딱 나온 것 같아요. 얘를 수주 물량을 보게 되면 국내가 40%, 해외가 60%인데 삼성전자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70%. 국내외 하할 것 없이 삼성전자 수주 물량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이제 이 부분에 딸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고 그 1호전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면이라는 건데 좀 미리 투자하는 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1호전 경기 좋아지는 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또 3월 달까지 또 반짝했다가 오히려 또 하반기 가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올해도 보게 되면은 연초에가 좀 더 고점을 3월 출시 예상되는 갤럭시 S6 그죠? 네. 요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갤럭시 S6가 이제 잘 팔릴까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경쟁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시기 지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네네. 뭐냐면은 스냅드래곤 8107 이거 발열 문제 때문에 삼성 거 갖다 쓰든가 아니면 기다리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6가 좀 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서 좀 이 포지션을 늘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1분기에 좀 반짝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유로존 경기가 뭐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반기에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에서 아이폰의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요번 주가 네. 요번 주 거냐 페이스북이랑 애플이 요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거 할 텐데요. 애플은 또 한 번에 깜짝 실적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지난 4분기에 지금 매출이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잖아요.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 삼성이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나 제일기획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방향성 같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점유율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제일기획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나름의 뭐 이슈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의 그 스마트폰만 보면 올해도 싸움은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갈수록 지금 독점 과점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편에서는 애플이고 한편은 구글이기 때문에 특히 IoT와 맞물려서 그 사물 인터넷과 맞물려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 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1부는 여기까지 해서 레포트까지 오늘 2개 봤습니다. 오늘 3위학기와 제일기획 2개 봤고요. 2부 시간에서는요. 오늘 초대 손님이 윤종민 전문가잖아요. 네네. 윤종민 전문가께서 모셔서 얘기하겠고요. 저희가 앞서 다 못했던 특징주 오늘 시장의 흐름 특징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아침 대비로는 코스피가 많이 살아있어요. 네. 조금 전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요. 오늘 코스피한테 10포인트 이상까지 떨어졌다가요. 결국 조금 약보합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은 유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 조선주 같은 낙폭과대주로 분류되는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낙폭과대주가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 그 낙폭과대주 순환매라기보다는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일단 올라오는 거 네. 이게 또 이제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업주 뭐 안 좋은 보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은행주가 또 반등하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은행, 증권, 네네. 증권주가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NH투자증권. 네.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투자증권이죠. 네, 그렇죠. 우리투자증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어떠한 행보를 좀 보여줄 건지, 요게 이제 상당히 좀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을 비롯하는 증권주, 키움증권 네. 역시 또 오늘 강세고요. 키움증권 다우 기준도 강해, 5%. 네.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 네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또 계속해서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기존 산업재 섹터가 그렇게 강하게 돌아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내수주들, 뭐 네.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핀테크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강세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특징주는 이거죠. 이제 항상 보면 겨울 4분기에 실적 기대하면 훅 올랐다가 막상 4분기 되면 약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올겨울 춥다 하면서 올랐던 영업무역. 이게 보면 우리 쪽은 쭉 떨어지다가 오늘 그러면 거의 상한가 수준이 아닙니까? 네. 스위스의 뭐 그 통큰 투자 네. 자전거 회사 이거 네. 어떻게 봐요? 글쎄요, 자전거 때문에 영업무역이 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업무역이 사실은 베이직하우스보다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하우스의 급등으로 인한 상승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 영업무역도 뭐 중국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류 관련주로서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복 이런 관점에서 영업무역도 이틀 연속 강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요즘 조금씩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승훈 대표가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인데요. 올해는 몇 달째 얘기 안 했죠. 뭐요? 작년에 봄에 관심 갖고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떨어졌던 주식인데요. 경인양이 오늘 올랐어요. 아, 경인양이. 경인양에 뭐 최근 소식 있어요? 경인양행은 아직까지 뭐 새로운 소식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 이거.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최근에 경인양행 말고 네. 최근에 이제 KC 그린홀딩스, 뭐 KC 코트를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는데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쪽에서 지금 이 스모그가 왜 큰 문제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1년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엄청난 스모그에 시달린다고 맞아요. 까만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생산이 안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건강을 위협받고 네네. 생산이 증대가 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스모그를 해결을 해야지만 이 뭔가 이제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스모그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쪽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이제 공장 매연 처리, 저감 처리.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간단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 매연이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도입 이후로 디젤 버스를 없애고 나서 매연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강화되고 예. 공장을 많이 없앴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공장을 없앴다라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이 그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죠. 여전히 좀 느슨한 그런 이제 그 규제인데도 제 말은 많이 예. 없었다는 거가 그 서울 지역? 큰 네. 공장은 있는데 지금 중소 공장들이 공장 자체가 그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 중국이랑 베트남을 보내버린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스모그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 안 되죠. 반짝이거든요. 결국에는 중국도 이 버스, 그러니까 전기차 이거를 갖다 도입을 전기버스.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기차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마 중국이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흑백 브라운관 TV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TV를 처음 사는 사람이 흑백 브라운관을 사는 게 아니라 평판 TV를 사는 거예요. LCD TV를. 커브드? 커브드는 아니고 커브드? 커브드는 아니고 평면 TV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브라운관 TV를 모르는 거죠, 전혀. 배불뚝이 TV를. 왜? 나는 그런 시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TV를. 그러니까 이 TV 하면은 이게 얇은 우리 애도 평판만 마찬가지야. 보는 거예요. 아빠 흑백 TV가 뭐야 그러지? 흑백 TV가 뭐야? 그런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듯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전기차를 아예 도입이 된다라면은 어떤 그 개솔린 차를 모르고 전기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기차가 된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동관, 그러니까 약간 그 문제는 있는데 그 OCI에 대해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김동관 그 부회장인가요? 그 한화 아드님이시죠? 네, 한화 이제 김동관 그 직책이 상무인지 뭐 정무인지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태양광 산업이 유가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발전 비중을 보게 되면 0.7%가 석유로 발전을 하고요. 원유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더라도 7% 미만입니다. 7% 미만이기 때문에 유가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다만 이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자력이고요. 우리나라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가가 빠지면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무관하다라는 말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유가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유가와는 무관하겠지만 둘러서 얘기하면은 여전히 이 그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속도, 도입에 대한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유가의 원인이 있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약간 뭐랄까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좀 잘 안 찾지는데 그게 있어요. 지금요 에너지 가격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랑 저도 하나의 누구야, 김수현 회장의 아들이 부회장인지 뭔지 부사장인지 거기 가서 한 건 저도 봤는데,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기차가 이성훈 대표가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어. 긍정적인데 속도가 유가 때문에. 근데 결국 속도가 어떻게 됐건 간에 방향성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해결이 되려면 전기 버스 가야 된다는 거잖아.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얘기하잖아. 근데 똑같은 논리로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소개하다가 좀 안 들었는데 좀 못 찾고 있는데 내일이면 또 찾아드릴게요. 보면 지금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이 우리 생각보다 왜들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투자를 예를 들어 카라이칸 형제하고 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도라는 거야, 인도. 인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냐면 인도가 지금 중국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이성훈 대표 인정하건 안 하건. 네. 인도표가 이제 산업 활발을 해야 된다는데 인도란 나라가 엄청나게 크다, 땅덩어리도 크고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요. 그래갖고 전기가 없이 하는 사람이 워낙 많대요. 제가 미국 뉴스 보고 하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증명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저장해놓은 것 같은 없는데 이 보면 중국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전선을 깔 여력이 없대요. 전선. 왜냐면 큰 발전소가 있으면요. 그리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어로. 그리드가 촘촘촘촘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가 하기에는 지금 인도가 할 여력도 없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대형 발전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해야지 지금 중국의 그거를 전기세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중국은 앞서 이성훈 대표대로 전기버스가 됐고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됐대. 천연 자동차 같듯이 가스 자동차 같듯이 전기차랑 같은 개념으로 인도란 나라가 태양광의 어떤 핵심으로 떠올 수 있다. 지금 왜냐면 인도보다는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인도가 지금 태양광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전력선 인터넷 그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약간 다른 얘기가 되지만 중국이라든가 일부 아프리카라는 데 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있죠, 전화. 네. 전화가 이제 유선전화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유선전화가 1인당 하나에 가는 거가 아마 40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언제 깔아? 그러니까 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선 전화기로 다,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무선은 그게 맞는데, 유선을 활용하려면 전기선은 어떻게 되든지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형으로 그런 거 하려면 엄청 많이 깔, 그러니까 그게 보려면 지역 간에 연결이 되잖아. 네. 큰 원자력 발전이 하나 있으면 그래서 충청도에도 있고 충청도나 전라도면 그거를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산이랑 사이에서 엄청 그 고전압이 가잖아. 그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인도란 나라나 그게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40년대에 걸려왔던 경제 발전을 10년이나 5년을 땡기려면 그런 접근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죠. 이거 보면 지금 구글이 말이에요. 구글 슈미트 회장이 오늘 다보스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터넷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면 그게 뭐 또 뚱따지 같은 얘기지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그리고 보세요. 지금 보면 인터넷을 보면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MVNO라고 우리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CJ 헬로를 KT가 CJ 헬로가 KT에서 돈 받아갖고 빌려갖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그 KT 유선 통신 인터넷망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MVNO로 파는 애들이 또 있어요. 많은 우리나라 아직 그것까지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번에 보세요. 스페이스X의 지분을 샀잖아요. 10% 샀잖아요. 구글이요. 그거도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보면 얘네가 무선 통신망을 해갖고 무선 인터넷 캐리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MVNO로. 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유선망이랑 개인망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